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여러 사연들을 재미있게 듣고 있는 50대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제 평생을 딸을 위해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에게는 딸이 정말로 소중합니다. 남편과는 현재 이혼을 한 상태예요. 자꾸만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하다면서 말을 해오길래 내가 정말 너무한 건가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성인이 되어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이었던 저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남편이 좋았습니다. 연애를 하다가 20대 초반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바로 임신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은 세상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평생 당신이랑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우리도 좋은 날이 오겠지.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세상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아. 당신이랑 결혼을 한 건 내 평생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다른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아이 잘 키워줘. 알았지? 당신 덕분에 내가 마음이 놓인다. 주변 보면 결혼하고 나서 후회한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나는 당신 만나서 후회 안 하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고 거기다가 남편까지 열심히 일해주니 나는 정말 행복하네. 가정을 꾸려서 산다는 게 다 이런 걸까 싶어. 우리 엄마 아빠도 늦게 결혼하셔서 나를 늦게 낳으셨잖아. 그래서 더 내가 소중하셨다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을까? 그럼 여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줄게. 당신 평생 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태교만 잘하고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임신하면 이것저것 먹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하더라. 내가 그거 다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남편은 저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제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항상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에게 고생문이 열리게 된 것은 딸이 태어나고 돌이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갑자기 집에 누군가가 찾아왔고 문을 열어보니 남편 이름을 말하면서 갑자기 돈을 달라고 했어요. 영문을 몰라서 가만히 서 있으니 출근을 했다던 남편이 허둥지둥 들어와 그 사람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둘이서 나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까 찾아온 사람은 뭐야? 갑자기 빌린 돈을 달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 당신 친구야? 나는 한 번도 못 봤던 친구 같은데 무슨 돈을 빌렸어? 갑자기 왜 돈을 빌렸어? 급하게 써야 할 곳이 있었던 거야? 처음에는 당신 이름을 말하길래 나는 무슨 친구인가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하길래 너무 황당했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게 여보. 사실은 나 직장 그만뒀어. 내가 그만둔 건 아니고 잘렸는데 어쨌든 당신이랑 딸은 먹여 살려야 하잖아. 그래서 일용직 일을 매일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야. 그래서 아마 당신은 누군지 몰랐을 거야. 집 주소를 알려준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찾아왔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내가 잘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왜? 왜 일 그만뒀다는 얘기 안 했어? 그래도 그런 얘기는 바로바로 해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일용직을 다니고 있는 거야? 매일 그럼 출근한 게 아니고 일용직일 가려고 그 새벽에 나갔던 거였어? 아니, 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온 사람은 빌린 돈을 달라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들어보니까 금액도 꽤 되고 직장 그만두고 월급 채우려고 돈 빌렸던 거야?
사실 당신한테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돈 빨리 벌 수 있다면서 도박장을 소개해줬어. 처음에는 한 번 할 때마다 돈도 많이 따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거기 빠져 있더라고.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하게 되었는데 결국 갚지 못했어. 이래서 갚는다고 했는데 당장 달라고 하길래 그냥 무시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집까지 찾아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미안해. 뭐? 도박이라고? 당신 지금까지 도박을 했던 거야? 그럼 그 빚 때문에 우리 집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어? 아니, 어쩌자고 그거래. 얼마나 빌렸길래 저렇게 집까지 찾아온 건데? 여보,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테니까 제발 용서해줘. 내 말 못 믿겠으면 바로 우리 본가에 가서 내가 약속할게. 내 입으로 엄마 아버지한테도 다 얘기할 테니까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 벌려고 간 거였거든. 가니까 처음에는 잘 됐는데 이게 끝까지 가지는 않더라고. 여보, 한 번만 용서해줘.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고, 절대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못 믿을까봐 바로 다음날 시댁에 가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다 얘기를 했죠. 시댁 역시 남편의 일로 뒤집어졌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의 빚을 갚아줄 테니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며 말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아직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이 사건은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저는 평생 동안 이때를 그냥 넘어간 것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은 이날 이후로 성실하게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을 취업해도 오래 다니지는 못했어요. 한 번 다니면 길어봤자 1년 다니고 그만두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기라도 하면 바로 생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되니 저 역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여보, 이제는 수연이도 말도 하고 대화도 잘 되니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어떨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이제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은 아직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니 당분간은 당신이 수연이를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는 이번에 아는 언니가 사무직 구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보려고. 내가 일 시작하면 아이를 못 돌보니 당분간 그렇게 하고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아니, 내가 아무리 일을 쉬어도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데 그동안 벌어다 준 돈은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썼던 거야? 아니, 살림을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 나와? 솔직히 내가 꾸준히 한 직장에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할 정도로 돈을 벌었던 것도 아니고 1년도 쉬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고작 몇 달 버틸 돈조차도 없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참 말을 쉽게 한다. 당신이 아무리 벌어다 주면 뭐해? 다시 1년 동안 일도 안 하는데 1년 이상 쉬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연달아서 쉬었던 적은 없었지. 한 달 일하고 3개월 쉬고 2달 일하고 6개월 쉬고 그러면 1년의 절반은 일도 안 한다는 건데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보지?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어. 나라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생활이 되지. 그러니까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당분간 수연이 좀 당신이 봐. 저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자 남편은 더욱더 집에서 탱자탱자 놀기 시작했죠.
자기가 아이를 보겠다면서 하는 날이 대부분이었는데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은 단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에도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죠. 너무나 체력이 없어 힘들 때면 남편에게 집안일 좀 조금이라도 해두라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보, 집에서 아이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청소를 하던지 설거지를 하던지 아니면 빨래를 하던지 셋 중 하나는 해주면 안 될까? 내가 퇴근을 하고 들어가면 산처럼 쌓여있는 집안일들이 있으니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이 수연이 자거나 혼자서 놀 때 조금이라도 해주면 내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내가 집안일을 어떻게 해? 거기다가 수연이도 혼자서 놀다가도 나를 찾는데 어떻게 집안일을 하냐고. 그리고 나는 집안일 서툴고 손도 빠르지 않아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려.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하면 금방 다 하잖아. 그럼 누가 효율적이야? 누가 봐도 당신이 효율적이지. 나는 그냥 수연이나 보면서 있을 테니까 당신이 퇴근하고 와서 집안일 하는 게 좋겠어. 아니, 내가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나 혼자서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이 뭐 하나라도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줘. 아니, 하나라도 해줘.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침에 얘기하고 갈 테니까 그것만이라도 해줘. 아, 몇 번을 말을 해. 나는 집안일을 못한다니까. 이런 거 못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도 왜 나한테 집안일을 하라고 해?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좋아서 돈 벌러 나가는 거잖아. 내가 돈 꼭 벌어야 한다고 당신 등 떠미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좋아서 나가놓고서는 집안일 안 되어 있다면서 하라고 하면 나는 뭐 기분 좋게 할 수 있겠냐? 뭐?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일을 하는 게 내 욕심 때문에 하는 거라고? 당신 진짜 말 아무거나 한다. 당신이 밖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벌어온 것이 있다면 내가 어린애 놔두고 밖으로 나가겠어? 왜 지금 상황이 나로 인해 만들어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야? 당신은 나한테 미안한 마음조차 없는 거야? 아니면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웃긴다 정말. 야, 내가 혼자 돈 벌 때는 이런 소리 하나도 안 해놓고서는 너 혼자 돈 버니까 안쓰러워? 정말 웃기네. 그래, 그 잘난 돈 내가 나가서 벌어서 올 테니까 두고 봐. 어떻게든 네가 버는 돈만큼 내가 벌어오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돈 벌어서 오면 집안일이나 하라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해달라고 말을 하면 자기는 이런 것은 절대 못한다면서 화를 내고 집을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면 몇 날 며칠을 들어오지 않았죠. 며칠 후에 집으로 올 때는 남편은 손 가득 두둑히 현금을 들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어디서 일을 해왔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그것이 돈놀이로 인한 돈임을 느끼게 되었죠. 더 이상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자신이 뭘 잘못했냐며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사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어 저는 직장을 핑계로 아이와 함께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게 되었고 남편은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종종 남편과 한 번씩 만나기는 했지만 사이가 전보다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죠. 그러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갑자기 남편이 집으로 찾아와 이제는 합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해왔습니다. 당신
이제는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때? 솔직히 떨어져서 지낸 지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당신도 나도 여기 익숙해졌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부부잖아. 수연이한테도 더 이상은 못할 짓이라고 생각해. 당신도 일을 하고 있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남은 생이라도 부부로서 잘 지내고 싶어. 당신, 갑자기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아이가 이제 성인 되어서 힘든 일 없겠다 생각하는 거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당신은 당신대로 편하게 살아도 상관없어. 우리도 이렇게 둘이서 지내는 게 편하니까. 갑자기 새 식구가 모여서 산다고 생각을 하니 왜 그렇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당신 말대로라면 가장 편안하게 있어야 할 곳이 집인데 우리가 그렇게 부대끼고 살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알아. 당신이 나랑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딸에게도 상처가 되었을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노력을 한다면 딸 상처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 다른 것보다 우리 딸과 우리 두 사람만 생각을 하고 결정해줘. 남편은 그렇게 학가를 얘기한 뒤부터 집에 종종 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바빠서 퇴근이 늦을 때면 졸업을 앞둔 딸과 함께 영화도 보면서 소소하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전까지는 아빠 없이도 잘 지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딸아이가 아빠와 어색하지만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남편이 정신을 차린 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제 생각은 얼마 못 가 깨지고 말았죠. 남편의 이 행동들은 모두 계략이었습니다. 딸은 공부도 어릴 적부터 잘해서 명문대에 합격을 했는데요. 대학 등록금으로 모아두었던 통장을 깨고 등록금 납부를 하기로 했죠.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미안하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수연이 대학 등록금을 다 모으고 있었어? 아휴, 사실 한두 푼도 아니라 이번에 등록할 때 좀 도와줘야 하는데 고민하고 있었거든. 사실 지금은 내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했는데 정말 당신 대단하다. 그럼 지금까지 모으고 있었던 거야? 수연이 가는 대학 등록금이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당신 정말 대단해. 그리고 미안해. 당신 혼자 이 부담을 지게 해서. 괜찮아. 우리 딸 좋은 대학 가니까 내가 정말 기분 좋게 다 낼 수 있어서 다행이지. 딸 공부도 정말 잘하는데 대학까지 등록할 돈이 없어서 못 간다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마련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잘 모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 그리고 당신도 너무 미안해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아빠 노릇 뒤늦게라도 해주면 나야 고맙지. 요즘 수연이가 정말 행복해하는 것 같아. 그런가? 수연이 결혼할 때는 내가 꼭 도와줄게. 알았지? 당신 혼자서 수연이 이렇게 장하게 키우느라 고생 정말 많이 했겠어. 아이 등록금은 내가 잘 가지고 가서 낼 테니까 당신도 그냥 편하게 쉬어. 그 다음날 남편은 미리 뽑아둔 등록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야반도주를 했던 것이죠.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자 주변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닐까 실낱 같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에 연락을 해보아도 등록이 되었다는 답변이 들리지 않아 속이 타들어갈 지경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한번 더 남편의 배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딸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상처를 묻고 살고 있었어요. 살면서 아빠, 남편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그렇게 저희는 10년의 세월을 다시 겪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딸아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함께하고 싶다는 남자친구와도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며 말을 하고 난 후에 데리고 온 예비 사이도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죠. 성실하고 똑똑한 사이였고 지역 내 검사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비 사이의 집안 역시 검사 집안이었고 부잣집으로 소문이 난 곳이었어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저희 집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혹시 내가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수연이 만날 때 가정사도 많이 들어보았나? 우리 집에 수연이 아빠가 없네. 10년 전에 실종된 상태로 아직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홀어머니라 사돈댁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니 미리 다 얘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자네, 수연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건가? 네, 어머님. 수연 씨랑 연애하기 전부터 정말 많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실종되셨고, 어머님께서 어릴 적부터 자신을 키워주셨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오히려 어머님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부 둘이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어머님께서는 홀로 키우셨잖아요. 아니야. 수연이가 그만큼 영특하게 잘 커졌지. 사돈댁에서 아신다니 다행이구나.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해주셨다고 하니 감사하네.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도 수연 씨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저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부모님께 충분히 얘기를 해둔 상태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런 건 상관없다고 하셨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연이 저랑 결혼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비 사이의 집안이 워낙 좋은 집안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 집 사정을 알고 반대를 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딸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 그 모든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는 사돈댁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에서도 사돈댁에서는 아무것도 해올 필요 없이 잘 살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죠. 저는 그런 좋은 집안으로 딸이 시집을 가는 것 같아 뭉클하고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분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당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리 와서 결혼식 예행 연습을 하고 있었던 제 곁으로 누군가가 다가온 것입니다. 바로 10년 전 야반 도주를 하고 나서 잠적한 남편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동안 남편의 자취를 모른다던 시댁 식구들은 남편과 연락을 하고 있었고 이번에 딸 결혼 소식까지 듣게 되어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당신 어떻게 여길 왔어? 어떻게 여기가 어디라고 와? 10년 만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딸 결혼식을 와? 당신 제정신이야? 내 딸 결혼식에서 큰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좋은 말 할 때 가라고. 안 그러면 바로 경찰 불러서 당신이 내 딸 등록금 훔쳐서 달아난 거 다 말할 테니까 조용히 꺼지라고. 참나. 당신 참 독해졌네. 아니 내 딸 결혼식인데 아빠가 참석을 해야지 어딜 간다는 거야? 그럼 오늘 우리 수연이 팔짱 끼고 여기 한번 걸어보는 건가? 결혼 소식 들었어. 여기 사돈들 잘 산다며? 어쩐지 결혼식을 이런 곳으로 잡았다고 하길래 깜짝 놀랐는데 역시나 사돈집이 잘 사는 집이구먼. 나 없이 꼬질꼬질하게 사는 것 같더니만.
딸내미 시집 하나는 잘 가네. 뭐?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딸 결혼식을 입에 올려? 지금 당장 안 나가? 수연이 눈에 띄지 말고 당장 나가. 당신은 여기에 있을 자격도 없으니까. 당신이 나가고 나서 우리들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기나 해? 그리고 어떻게 결혼식 한다는 건 알았어? 참나. 그동안 뻔뻔하게 우리 소식 들으면서 다녔던 거야? 뭐 이렇고 저렇고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은 당장 나가. 내가 왜 나가야 하지? 여기 사돈들은 아빠 있다는 거 모르나? 내가 가서 인사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딸 잘 봐달라고 해야지. 아니지. 돈 많은 집안이니 사이 잘 봐줄 테니 뭐라도 좀 달라고 해야 하나?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이야 몰랐는데. 우리 딸 부자 남편 물어오다니. 역시 나한텐 복덩이긴 하구나. 남편의 말에 경악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그 순간 저를 보고 예비사이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색이 되어서 놀란 얼굴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다가 혼주석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더니 깜짝 놀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저 모르시나요? 저번에 한번 저희한테 조사받으러 오시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때 오신 분 맞으신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으신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죠? 그때 사고 났다면서 몇 달 동안 꼼짝없이 입원해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전화 주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돼서 한참 찾고 있었는데. 네?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거기에 문신한 것도 똑같고 상처 있는 것도 똑같은데요. 여긴 어떻게 오셨죠? 결혼식에 오신 건가요? 예비사이의 말에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갑자기 혼주복으로 입어왔던 양복 상의를 찢듯이 벗어버리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예비사이는 남편을 뒤따라서 갔지만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도망을 가버렸죠. 잠깐의 이슈라 생각을 했던 일이 지나고 결혼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혹시라도 식장에 남편이 남아있나 싶어 둘러봤지만 어딜 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아이 네애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비사이가 한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래, 신혼여행은 재미있었니? 안 그래도 신혼여행 다녀오고 이것저것 인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냥 통화로 얘기해도 될 것을. 어쨌든 결혼해서 이제 진짜 부부가 되었으니까 서로 배려하고 아끼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김서방, 그 결혼식 날에 내 옆에 있었던 남자를 알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어머님, 혹시 그분이 수연 씨 아버지 되시나요? 안 그래도 저희도 조사하면서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나 싶어서 찾아보니 수연 씨 아버지가 맞았네요. 이번에 조사하고 있던 사기 사건 피의자셨어요. 조사가 필요해서 몇 번 조사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몇 달 동안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다면서 조사에 응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다시 연락을 드려도 받지도 않으시고 병원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찾고 있었는데 딱 거기 나타나셨더라고요. 아이고, 김서방한테 부끄러운 일이었네. 내가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뭐라 할 말이 없네. 그래, 수연이 아빠가 뭐가 사기 사건을 벌인 거야? 아니, 그 사람은 왜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정말 면목 없네. 수연이 아빠는
정말 말 그대로 태어났을 때 호적상 아빠일 뿐이지 정말 연관이 전혀 없어. 네, 알아요, 어머니.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다 이해합니다. 수연 씨에게는 가족은 어머님 한 분이잖아요. 그동안 고생하면서 수연 씨 키워주신 건 어머님이시니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시 수연 씨 아버지가 이쪽으로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땐 저에게 바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사위의 말에도 집까지 찾아올까 생각을 했었지만 사위의 예상대로 남편은 물어물어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딸의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는 있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아니, 당신은 사이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안 알아보고 결혼을 허락했어? 그때 결혼식에서 봤지? 내 얼굴만 보고서 딱 누군지 알았던 거. 어떻게 그런 소름 끼치는 사람이랑 짝을 지어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에휴. 그리고 나 사기 안 했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연루된 거고 그런 짓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 자식이 나를 의심하고 모욕했는데 당신 그래도 사이라고 할 거야? 참나. 그게 딸내미 등록금까지 모두 들고 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 핏줄 돈도 가지고 야반도 좋아하는데 남의 돈은 얼마나 쉽겠어. 그냥 뭐 양심의 가책도 없이 편하게 가지고 갈 수 있겠네. 사기를 했건 안 했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심받는 게 있으면 조용히 가서 조사나 받지.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 알았어. 당신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 내가 계속 수연이 앞에 나타나는 건 싫을 거 아니야. 내가 딸아이 앞에 나타나는 게 싫으면 나한테 2천만 원만 보내줘. 이번에 이 사건만 잘 해결되면 됐는데. 그 자식이 날 자꾸 사기 혐의로 몰아가고 있어서 그래. 일단 합의를 하고 사건 해결해야 하니까 2천만 원만 보내주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수연이 앞에, 아니 인생에 상관 안 할게. 뭐? 너는 결국 돈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난 거지? 너 같은 버러지는 애초에 싹을 잘랐어야 했어. 그때 내가 싹싹 비는 너를 봐줬던 것이 천추의 한이다. 해결? 내가 왜 네 사건을 해결해주니? 잘못을 했으면 거기 가서 싹싹 빌어야지.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그때처럼 싹싹 빌면 혹시 몰라? 그 사람들도 다 용서해줄지? 뭐? 이게 정말 말이라고 탄 줄 알아? 너는 뭐가 잘났다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아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면서 손찌검을 하려던 그때 사위는 경찰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찾아온 순간 저는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은 바로 잡혀가게 되었죠. 나중에 남편의 상황을 알아보니 남편은 잠적 이후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생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시댁 식구들도 모두 저희를 기만하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서로 연락을 해왔다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실종 신고해 놓고서는 그대로 서류 정리도 못하고 살았는데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남편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고 화가 났습니다. 붙잡힌 남편은 사기 행각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서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 역시 남편의 실종 신고를 해지하고 이혼 청구를 진행하였죠. 어느 날 울린 전화로 남편을 만나러 갔더니 남편은 황당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연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직까지 정신도 못 차리고 사실 당신이랑 딸 곁을 떠나면서 성공하면 꼭 돌아와야지 모든 걸 갚아주겠노라 다짐을 했는데
생각보다 성공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염치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지 못했어. 이번에도 잘 살아보려고 한 거였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야. 이번에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합의금만 주면 처벌은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 부탁할게. 합의금? 내가 왜 당신 합의금을 해결해줘야 하는데? 내 위자료도 받지 못할 판국인데. 그리고 당신 염치가 없어서 못 돌아왔다고 했지? 그러면서 시댁 식구들한테는 잘도 연락했더라. 나는 당신이 살아는 있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그동안 참 먹고 자고 하면서 편하게 잘 지냈나 보다. 나랑 딸은 지금도 그때 사건 입에 올리지도 못해. 그때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그건 정말 내가 미안해. 그냥 한순간에 돈을 보니까 눈이 돌아서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금방 다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사업만 잘 되면 금방 잘 갚아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거야. 내가 고의적으로 돈을 쓴 게 아니라고. 어쨌든 이번만 합의 잘해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 당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게. 이건 정말 약속해. 와, 내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듣는지 모르겠네. 당신 결혼할 때도 그랬지? 결혼하고 나랑 아이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거기다가 처음 돈놀이 하는 거 걸렸을 때도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해? 다시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며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 그래 놓고서는 당신은 하나 변한 게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어야 하지? 그리고 내가 공주가 되려면 당신은 왕자여야 되잖아. 근데 당신은 길거리 거지만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공주가 돼? 난 당신 내 옆에도 두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처음 돈놀이 하다 걸린 날처럼 남편은 울며불며 매달리며 부탁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생활비는커녕 양육비도 주지 않았던 남편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들을 밝힌 후 이혼을 청구하였죠. 거기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남편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남편이 집안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 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그만큼 컸던 것인지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결혼 생활도 남편과의 서류도 모두 정리가 된 후에야 저는 비로소 저를 옥죄고 있었던 족쇄에서 풀려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었죠. 딸도 결혼을 하면서 독립을 하고 이제는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간혹 들려오는 소리로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하다면서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아니면 저쪽 사람들이 뻔뻔한 건지 모르겠네요. 내 인생의 암흑기 같았던 시기를 이제는 다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일들만 있겠죠. 저희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도 밝은 빛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번에 제 인생을 바꿔준 상간녀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결혼 5년 차가 되었을 때 제 눈앞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빨간색 외제차에 스포츠카가 집 앞에 멈춰 섰었는데 전장 뚜껑이 자동으로 열렸고 그 안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양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리게 되었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다른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남편의 얼굴에는 그동안 저에게는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눈웃음이 있었고 딱 봐도 바람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집 앞에서 사람들 시선을 한 번에 받는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온 남편도 대단했지만 대놓고 얼굴을 드러낸 모습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죠. 그 잠깐의 순간에도 남편과 아는 지인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현실을 부정했지만 서로 마주한 얼굴에서 나오는 불꽃 튀는 눈빛은 결국 스킨십을 유발했고 진한 입맞춤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정신을 차린 뒤 서둘러 장바구니를 다시 들은 뒤에 제가 꼭 죄인이 된 것 마냥 고개를 숙인 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네요. 미리야,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얘가 아주 넋이 나간 표정을 하고 왜 주저앉아 있는 거야? 미리야, 엄마 말이 안 들려? 얘,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는 건데? 엄마, 서유리는 지금 자고 있어요?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그렇고 저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만 보고 있잖아요. 산후 우울증인가 봐요. 이 시기도 금방 지나간다. 서유리가 계속 갓난쟁이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잖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은 최대한 떨쳐버리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 너무 힘들면 병원에라도 다녀올래?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는 게 좋지 않겠어? 아직 수유 중이니까 약은 나중에 먹는 걸로 하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엄마 말처럼 힘든 건 잠시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얼른 저녁 준비할게요. 제가 본 광경을 차마 엄마한테 설명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았던 충격을 엄마한테 나눠드리고 싶지 않았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몸을 움직이려 애썼고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잠시 뒤 남편이 활기찬 모습으로 저희 엄마한테 인사를 드리며 들어왔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서 사위 왔다고 들고 있던 가방까지 들어주셨네요.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차려놓은 음식들을 보며 배가 많이 고프다고 더러운 손으로 저를 안아주려 하길래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치고 말았어요. 남편이 당황을 하자 뒤에서 지켜보신 엄마는 급하게 상황수습을 하시려고 제가 산후 우울증이 온 것 같다며 걱정되는 표정으로 남편에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제서야 남편은 저를 걱정하는 척 조만간 병원에 같이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자기도 가끔 힘들 때 상담받는 의사가 있다며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맨정신이 아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환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가 받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출근을 한 다음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상담을 받으면서 일러주신 대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에게 상간녀와 남편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많은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법적 싸움에 도움이 된다며 사진, 동영상, 녹음, 카톡의 대화 등 최대한 확보하라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담당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최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바람 피우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다른 증거물을 쉽게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바람 피우는 장면을 보고도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그건 이혼할 때 저에게 정말 좋은 증거물이었던 건데 그 상황을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뿐이라 아쉽게도 확보를 하지 못했던 거죠. 뒤늦은 일 후회봤자 소용없으니 다른 방법을 서둘러 찾아봐야 했는데 핸드폰은 제가 모르는 비밀번호로 잠겨 있어 열 수가 없었고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 속에 증거물을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던 어느 날 남편이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서둘러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조차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같이 외출할 거라며 병원을 예약해놨다고 시간 맞춰 가야 한다며 서둘러 움직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계획에도 없던 일이라 저는 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힘들게 예약해놓은 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된다고 재촉을 하게 되면서 엄마도 다녀오라는 말을 하셔서 일단 억지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충격적인 일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상담만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하길래 새삼스럽게 왜 저를 챙기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상담 순서가 되고 저를 호명하는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여는 순간 저를 상담해줄 의사는 다름 아닌 스포츠카를 타고 저희 집 앞에 나타났던 여자였어요. 능력 좋은 여자가 의사의 직업까지 하고 있었죠.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여자가 왜 유부남인 남편을 만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의사인 상간녀의 눈빛은 이미 저를 알고 있는 듯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며 웃으면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정말 자상하세요.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는데 대충 들어보니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원래 산후 우울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게 된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험난한 삶의 무게를 지어주게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될 뿐이네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냐고 물으셨죠? 최근에 남편의 모습이 달라진 점들이 보여서 걱정이 많아요. 예전과는 다르게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저를 대하는 모든 것들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가 뭘 잘못해서 남편이 저에게 무심한 건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언제나 한결같았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다가와 줄 수 있을까요? 저를 챙겨주는 척 하지만 그건 저희 엄마가 옆에 계시니까 보여주는 식인 거고 단둘이 있을 때는 완전 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병원에 오는데 차에서 서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제 얼굴을 한 번도 쳐다봐 주지 않았죠. 사랑이 식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적응이 안 될 정도로 변해버렸는데 왜 그런 건지 아실 것 같아요? 그동안 상당히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께서 제일 치명적으로 실수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그러셨죠? 환자분은 언제나 한결같았다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봤을 때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와 주길 기대하고 있죠. 남자들은 감정적으로 전달이 되기 전에
시각적인 부분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산 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출산 전에는 신혼이니까 이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항상 외모에 신경을 쓰셨겠지만 출산을 하시면서부터 임신을 하고 몸매도 전부 다 망가지고 거기에다가 매일 헝클어진 머리에 하루 종일 아이 돌보는데 씨름을 해서 만신창이가 된 모습과 화장까지 안 하고 있으니 1차적인 시각적 충족 요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남편분은 환자분이 여자로 느껴지는 게 아닌 태어난 아이의 엄마로만 보이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나요?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남편분의 사랑은 점점 시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해결 방법은 환자분께서 본인을 열심히 가꾸고 남편을 자극할 만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힘들다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관계는 좋아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릴 거예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상담을 해주던 상간녀는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뱉어대며 제가 어떤 반응을 나타낼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확실한 증거물을 얻어내지 못한 저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일부러 저를 의도적으로 도발하려고 행동하는 상간녀를 보면서 저 또한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 상간녀의 말을 되받아치며 최대한 속을 긁어 놓았고 서로 불꽃 튀는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방금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겠네요. 한순간의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게 뻔하고 잠깐의 즐거움이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을 텐데 바람난 여자도 참 안타깝네요. 결국 그 여자도 누군가에 의해 버림받게 될 게 뻔하잖아요. 어차피 결과는 해피엔딩이 아닐 테고 누구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존재로 남겨지겠죠.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꼬리표는 계속해서 따라 붙을 거고요. 원래 자기 앞에 놓여있는 먹이보다 남의 먹이가 더 먹음직스럽고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빼앗아 자기의 소유가 돼서 비교해보면 결국 독인객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잠깐의 불꽃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조만간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찾아오겠죠. 그이가 정말 바람을 피운다면 제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꼭 그렇게 되길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딱 보니까 선생님께선 피부에 탄력도 있고 몸매도 좋으신 걸 보면 아직 결혼은 안 하신 것 같은데 남자들이 상당히 많이 꼬이겠어요. 거기에다가 능력도 있으시니 남자들이 침 흘리며 달려들어서 상당히 피곤하시죠? 그래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신데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똥파리는 최대한 피해서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하세요.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아직 결혼도 안 하셨는데 저를 상담해 주시기에는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 제가 대신 조언 좀 해드렸네요. 선생님이 많은 환자분들을 상담해 오셨겠지만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덕분에 출산 우울증은 싹 사라졌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놀러 올게요. 상간녀 앞에 절대 굽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자 그런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붉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분명 상간녀에게 산후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꺼냈을 테고 상간녀는 그런 저를 만나 분명 골려주려 계획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을 테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는지 상당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내색은 못한 채 분을 삭히고 있었습니다. 조금은 후련해진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어요. 모든 것들이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능력 좋고 가진 것도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런 여자가 유부남인 저희 남편을 건드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되셨는지 병원은 잘 다녀왔냐는 말에 산후 우울증이 좀 괜찮아진 것 같다고 안심시켜 드렸어요. 그제서야 밝아지신 얼굴을 하셨지만 앞으로 있게 될 안 좋은 일들에 많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네요. 그런데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저는 당황을 했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죠. 당신 병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왔길래 담당 의사가 그 난리를 쳐? 상담을 받고 오라고 한 거지. 가서 의사랑 싸우고 오라고 했어? 기껏 힘들게 시간 맞춰서 데리고 갔더니만 고마운 줄 모르고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당신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내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 사과하고 와. 상담을 받으라고 해서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상담을 받은 것뿐이고 그분이랑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내 의견을 내세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어? 그런데 당신 그 의사분이랑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 퇴근하고 병원에 다녀온 거야? 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건데? 그 의사는 심리 상담해주는 게 직업이잖아. 그런데 왜 내가 한 말에 화가 났다는 거지? 출산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 위로해주기 위해 상담을 해주기로 한 건데 뭐가 그렇게까지 열받아서 당신한테까지 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나는 그 의사랑 싸운 적이 전혀 없는데 둘이 따로 만났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따로 만나?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온 거지. 당신이 상담은 잘 받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잠깐 전화를 했던 것 뿐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지금 나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 만약 내가 병원에서 안 좋게 하고 나왔어도 나한테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당신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지금 내 입장에서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들어보려 하지 않잖아. 오히려 그 의사 선생의 편에서만 얘기하면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데 당신 나 몰래 그 의사랑 따로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 왜 내 눈을 못 쳐다보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왜 시선을 피하는 건데? 다시 한번 말해줄까? 당신 지금 그 의사 선생이랑 나 몰래 개인적으로 만나고 다니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산후 우울증이 오더니 이젠 아주 별의별 상상까지 하는구만. 그냥 말을 말자. 제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남편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얘기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장이라도 남편의 얼굴을 쥐어뜯고 싶었지만 옆에 엄마가 있어서 최대한 꾹 참았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저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를 돌보면서 남편과 하루빨리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변호사에게 찾아가 혼자서 남편과 상간녀의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어렵다고 호소하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고 돈이 좀 들지만 저를 대신해 남편의 뒤를 조사해 줄 수 있는 분을 고용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 방에 들어가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찾기 힘든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방문을 열어 그 안에 베일이 가려져 있던 핸드폰 속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절대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엄청난 배신은 제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 버렸어요. 함께 찍은 사진의 날짜를 보니 제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아이를 출산할 때도 회사에 급한 일 때문에 늦게 온다던 날도 남편은 상간녀와 함께 있었네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꾹 참으면서 핸드폰 속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제 핸드폰에 전부 저장해 두었고 남편과의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뒤를 조사를 하시던 분에게도 상간녀와 함께 둘이서 자주 만나는 모습들까지 전부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기 위해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곧장 문자를 보내셨고 보는 즉시 연락을 달라며 상당히 급하다고 재촉하시길래 제가 다시 전화를 드렸네요. 시모는 당장 시댁으로 와달라며 할 말이 있다며 상당히 진지하게 나오셨어요. 어차피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해야 돼서 이참에 잘됐다 싶었죠. 그렇게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물을 챙긴 뒤에 시댁에 들어갔고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제 손에 물건 하나를 쥐어 주었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바라보자 저를 보면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원하셨어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온다고 음식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며 옆에서 일손만 거들어주면 된다는 말을 하셨네요. 누가 오길래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던 50점 반상이 눈앞에 펼쳐졌고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시모는 너무 떨린다면서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달려 나가셨네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남편과 의사 상간녀였어요. 둘이 손을 잡으며 들어온 모습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귀한 손님이 의사 상간녀였다는 거에 할 말을 잃었고 남편은 제가 시댁에 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상간녀와 함께 잡고 있던 손을 급하게 뿌리쳤네요. 시모는 저를 보면서 준비되어 있는 음식 식탁 위에 올리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남편과 상간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화가 잔뜩 올라온 저는 50첩 반상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린 다음 내어주었고 상간녀는 썩은 미소로 저를 바라보면서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을 입에 넣었는데 상간녀는 음식을 먹자마자 5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남편의 얼굴에 뿜어 버렸네요. 거의 동시에 음식을 먹던 남편도 놀랐는지 이게 뭐냐고 저를 보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딴 걸 음식이라고 내와? 당신 제정신이야?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기나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이 음식에다 전부 소금을 뿌린 것 같아요. 뭐라고? 너 제정신이니? 내가 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꼭두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그냥 아무 말 없이 수발이나 들면 될 것을.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내 아들이 다른 여자를 데려와서 기분이 상했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능력 좋은 여자야.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데요? 왜 이런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냐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라도 나오길 바라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만 빠지면 대박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그럼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지 않겠니? 질질 끌어봤자 뭐해?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최대한 빨리 알리고 내 아들과 정리하면 서로 좋은 거잖아. 시간이 금인데 언제까지 서로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마주보며 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한테도 말 안 하고 너 부른 거다. 말 나온 김에 오늘 확실하게 해결하고 너희둘의 관계 정리하도록 해라. 다음날 바로 이혼하러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야 내 아들도 하루빨리 능력 좋은 마누라 얻을 수 있는 거고. 나도 의사 며느리 어서 동네방네 떠들어다니며 자랑 좀 하고 다니자. 의사 며느리였는데 위자료쯤이야 우리가 감당하마. 쓰레기는 쓰레기를 알아본다고. 둘이 아주 잘 어울리네요. 저도 벌써 이미 알고 있어서 크게 놀랍지도 않아요. 말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이혼 서류 떼려 가야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 여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의사 며느리면 다 용서가 되나 보죠? 정말 후회 안 하세요? 평생 땅을 치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후회는 무슨?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선택이고 평생 의사 며느리 업고 살 건데 너보다야 100배 1000배 낫지 않겠니? 할 말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나가줘라. 안 그래도 나가려 했어요. 당신도 나를 내친 거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할 거야. 어떤 이유에서라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잘 먹고 잘 살아라.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사람의 한계를 시험한 남편과 시모에게 상견례 온다고 만들어둔 음식들을 주워들어 얼굴에다 사정없이 던진 뒤 남편의 뺨에 손을 울려 붙였고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상간녀에게 옆에 있던 양념통 중에 청양고춧가루를 얼굴에 뿌려 버렸네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시모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는 난리를 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방에 있던 증거물을 남편에게 뿌려대며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그 안에는 상간녀의 충격 실체까지 전부 함께 들어있던 터라 가방 속에 있던 증거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물을 꺼낸다면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지 않을 테고 그럼 저는 오히려 시댁 집안을 구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급하게 시댁에서 빠져나오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는 차후에 있을 일들을 상상하며 배꼽 잡고 이혼 서류를 떼러 달려가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증거물을 제출하면서 남편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또한 전부 청구받았네요. 그리고 의사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으로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네요. 남편은 아이에 대한 양육권까지 전부 다 포기를 했고 저희 집안과 자기 자식과도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의사 상간녀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얼마 뒤 절대 찾아오지 말라는 남편과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제 예상대로 남편은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그런 남편과 시모를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신 채 찬물을 끼얹으셨네요. 시모는 다시 돌아와 달라며 저에게 간절히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상처를 받은 제 마음을 돌리기엔 늦어버렸죠. 얼마나 됐다고 벌써 오셨어요?
저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경고까지 드렸었는데, 이제서야 잘못을 인정하신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했었나 봐. 내 인생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최대한 빨리 서둘러 갈라설 테니까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그때 네가 미리 알려줬었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네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충분히 이해하고 잘못을 인정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고 그 여자의 집안이 엄청나게 재력이 많은 줄 알았지. 의사에다가 외제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데 누가 핀털털이라고 상상을 했겠니? 당연히 떵떵거리며 잘 살 거라 생각했었지. 그 여자한테 빚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집안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려고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줘서 겨우 결혼까지 성사시켰다고. 어떻게 의사라는 여자가 집 하나 없이 스포츠카 딸랑 하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이 결혼은 무효라고 난리를 치면서 우리가 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 빚 탕감하는 데 쓰고 자기들 필요한 거에 몇 억이나 되는 돈을 전부 다 써버렸단다. 걔는 자기가 벌은 돈으로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앞으로도 흥청망청 쓰면서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더라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후회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대로 의사 며느리 얻으셨으면 된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빚을 달고 살 텐데 손해본 금액이 있으니 쉽게 이혼은 못 하실 텐데 이미 후회하셔봤자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는 없겠네요. 오신 김에 물 한 바가지 더 하시고 가시고 평생 쪽박 껴안고 만수무강 하세요. 저는 그동안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을 물 한 바가지에 모두 모아 심오한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고 산물에 범벅이 된 심오한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의사상간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된 사실은 돈은 많이 벌고는 있었지만 문제는 수중에 생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어요. 버는 만큼 그 돈을 전부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 사는 것도 아니었죠. 그 여자가 벌어오는 돈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가족들이 빌부터 함께 먹고 살고 있던 거였네요. 그것도 모르고 시댁 집안은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상간녀 집안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상간녀 집안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꼴을 못 보고 무턱대고 전부 다 사용을 해서 돈이 부족하거나 급할 땐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상황까지 벌어져 그 빚이 15억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거기에 더해 상간녀는 과거에 출산한 경험까지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후원까지 해주고 있던 걸 뒷조사를 하다가 알게 됐는데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도 하기 전에 보육원에 보냈다는 씻을 수 없는 과거까지 있었네요. 겉에 껍데기만 의사인 쓰레기 집안 사람들과 엮이게 된 시댁 집안의 결말을 제 눈앞에서 보게 되니 너무 속이 후련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된 제 인생은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랄 뿐이네요. 똥차가 지나갔으니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1살에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잠시 휴식을 취하실 때 여기에 올라온 사연을 들으시며 화를 내시거나 눈물을 흘리시거나 어쩔 때는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같이 들어보면 가지각색의 사연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저희가 겪은 사연도 올려보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자 보잘것없이 살아온 인생 부끄럽게 뭐하러 올리냐며 들어주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평생 저를 위해 살아오시면서 온갖 시련 또한 정말 많이 겪으셨네요. 저희 가족은 다른 평범한 가족들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으로 보내진 저를 데려와 키워주셨고 중학교 때까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아빠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홀로 남겨지게 된 엄마가 모든 걸 알려주셨어요. 부모님과 살면서 항상 의문이 들었던 건 부모님과 닮은 곳이 하나도 없어 시장이나 특정한 모임에 가게 되면 누굴 닮았다는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어쩔 때는 그런 문제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닮은 데가 왜 없냐고 물어본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안아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지만 그동안 부모님이 저를 위해 보여주셨던 사랑은 과분할 정도로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고 그런 마음 알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고 세상 떠난 아빠를 대신해 엄마를 지켜주기로 마음 먹었었어요. 집안에 가장이 없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날들이었고 암투병을 하시고 떠나버린 아빠가 남겨두신 건 저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빚더미였네요. 그래도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분식집은 처분하지 않고 얼마 되지 않는 수익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빠가 떠나신 뒤 저희 옆에서 같이 운영하던 분식집 사장님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점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었네요. 너희 엄마 어디 있어? 빨리 나오라고 그래. 오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다. 빨리 나와.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재료 손질하느라 많이 바쁜데요. 급한 거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시죠. 이 사람이 뭐가 이리 뻔뻔해? 내가 지금 저기 국수집 사장한테 다 듣고 왔어. 네가 감히 우리 남편을 건드렸다며? 자기 남편 세상을 떠나니까 남의 남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니? 눈웃음 치며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댈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제가 왜 그쪽 남편을 건드려요? 쓸데없는 말씀 하실 거면 당장 나가세요. 이 여자가 얼굴에 철판을 깔았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그쪽이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웠다며? 벌써 소문이 이 동네에 떠돌고 있는데 감히 나를 속이려 들어? 그쪽이랑 우리 남편이랑 어제도 둘이 만났었다며? 그것도 모텔에서. 네? 모텔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쪽 남편이랑 모텔을 가는데요? 말이 이상하게 전달이 된 듯한데 저는 그쪽 남편과 대화조차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요. 왜? 나한테 걸리니까 많이 당황스러운가 봐. 얼마나 꼬리를 흔들어댔으면 정승 같은 우리 남편이 그쪽에게 넘어가겠어? 착한 내 남편 다시 돌려내. 이런 거 보고 자란 딸이 참 많은 걸 배우겠다. 나중에는 똑같이 꼬리 흔들면서 남자 꼬시겠지? 옆집 사장이 마지막에 뱉은 말은 해선 안 될 말이었고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엄마는 옆집 사장의 머리를 잡고 몸싸움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동네가 엄청 시끄러워지면서 소문은 점점 이상한 쪽으로 부풀려지게 되었고 결국 많던 손님들 또한 점점 발길이 끊어지게 되면서 파리만 날리게 되어버렸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작은 소문과 상상이 점점 더 커지게 되면서 남들에게는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정말 싫었어요. 결국 계속해서 손해를 메꾸지 못해 엄마는 아빠와 함께 이끌어가던 분식집을 폐업하게 되었고 학교에서조차 소문이 안 좋게 퍼지면서 바람난 엄마의 딸이라는 말들이 돌아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학교 근처에서 새롭게 시작해보려 열심히 준비하고 동네 주민분들에게 떡도 돌리며 좋은 날들만 있을 거라는 엄마의 말에 기대를 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분식집에서 일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래도 새롭게 시작한 곳에서는 주변 동네 분들도 살갑게 대해주셔서 하루라도 빨리 밀린 빚을 갚고 엄마와 걱정 없이 살고 싶었는데 어딜 가든지 항상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꼭 한 명은 있더라고요. 미용실 하는 아줌마가 손님이 없을 때는 저희 분식집에 찾아오셔서 몇 시간 동안 죽치고 앉아 이런저런 수다 떨고 돌아가셨는데 어느 정도 마음을 열게 된 엄마는 미용실 아줌마의 속셈에 걸려들고 말았고 이번에는 엄마가 아닌 저에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실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지. 나와 우리 딸이 닮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캐묻길래 솔직하게 얘기해줬더니만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주온 자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제정신이야? 나랑 나이도 같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주온 자식이라니. 우리 딸은 내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야. 말 함부로 하지 마.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거 몰라? 아유, 알겠어. 내가 입방 좀 떨었네. 입 조심할게. 나는 하도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혹시라도 도움을 줄까 해서 알려준 것뿐인데 상처받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 마음 풀고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는 거지? 미용실 아줌마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주게 되었고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한번 잘 해보고 싶었는데 소문은 학교에까지 퍼지면서 저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까지 전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런 일로 인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놀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이유는 제 편을 들어주게 되는 순간 저와 똑같은 처지에 놓일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나서주질 못하는 것 같았고 결국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다른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지영이는 그런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니 저희도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다른 학부모에게 항의까지 오고 있어요. 집안 환경도 좋지 않은데 고아원 출신이라 그런지 성격이 특이하다며 같은 반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꽤나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기로 저희 선생들끼리 모여 회의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지영이가 전학을 가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희 학교 측 입장입니다. 반 학생들 또한 같은 의견을 주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쉽지 않았으니 이해 부탁드릴게요. 선생님의 말에 너무 화가 난 저는 학생들이 단체로 저를 따돌리며 괴롭힌 거라고 얘기했지만 한 명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른 선생은 저를 고려해주지 않았어요. 재력이 많은 학부모의 말을 오히려 귀 기울여 듣게 되었네요. 엄마는 듣고 있다가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선생님 옆에 있던 물컵을 들어 얼굴에 뿌리며 화를 내셨어요. 지영이는 같은 반 학생 아니냐며 충분히 대화해봤냐고 큰소리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고 엄마는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등 돌리는 선생은 진정한 선생이 아니라며 이런 학교 보낼 마음 없다면서 제 손을 잡고 학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빠가 저희 곁에 함께 있었다면 아무도 저희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지 않았을 텐데
사회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있었고 자기에게 불이익되는 부분들은 전부 쳐내려고만 했어요. 엄마는 제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좋은 말만 해주며 안아주셨고 그렇게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새로운 지역에서 시작된 삶은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았고 감정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도 항상 거리를 두고 학교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봤자 결국 엄마와 저에게 상처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먼저 다가가지 않으니 다가오지도 않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하자마자 엄마의 일을 본격적으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을 시키는 엄마의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자격증 시험을 보거나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길 바라셨고 난생 처음으로 이 문제 때문에 엄마와 다투게 되는 날이 생기고 말았네요. 그동안 엄마의 의견을 따랐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지영아, 그동안 엄마가 배운 게 없고 너희 아빠랑 분식집 말고 해본 게 없어서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미안하구나. 그동안 엄마 옆에서 지켜보며 도와줘 봤잖아. 분식집 일이 손도 많이 가고 정말 쉬운 게 아니란다. 그런데 너에게까지 이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아.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격증을 준비해보는 건 어때?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 너희 아빠와 엄마는 지영이 너를 처음 보육원에서 입양했을 때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항상 밝은 웃음만 주게 하고 싶어 데려왔는데 오히려 너에게 불행만 안겨줘서 정말 미안하다. 더 좋은 사람에게 입양됐다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너의 인생을 엄마가 망친 것 같구나. 엄마, 또 그 얘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제 마음은 변화된 거 하나 없이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아빠와 엄마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 다른 곳으로 입양을 갔어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마 몸 상태를 봐봐요.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잖아요. 어제도 저 몰래 병원 다녀오셨죠? 지금 저희 빚도 많이 남아있는데 언제 자격증 따서 취직하고 이래요. 그 전에 엄마가 먼저 쓰러지겠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고 제 삶을 선택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엄마 옆에서 같이 분식집 운영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엄마는 자신 때문에 제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 그동안 무리를 하셨는지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셨고 매일 근육통에 시달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찌 안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당장 저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수단이고 돈을 놓을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것마저 무너진다면 더욱더 삶은 힘들어지는 거였고 자칫하다간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빚을 갚는 게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열심히 벌은 돈 천천히 갚아 나가면 될 것 같았는데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도 지출이 많아 빚이 줄어드는 걸 체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함께 분식집을 이끌어가며 열심히 살아가던 도중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배달도 했었기 때문에 엄마가 포장해준 분식을 들고 배달한 뒤 돌아왔는데 저희 분식집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서둘러 분식집으로 향하니 엄마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라탔고 너무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음식을 주문했던 손님이었는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신고했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고 급하게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어요. 병원에 도착해 검사실로 들어간 엄마가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자 의사가 먼저 걸어 나왔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엄마는 충격적이게도 뇌종양이 있었고
혹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며 입원을 해서 당장 수술을 진행해야만 한다는 절망적인 진단 결과에 그동안 힘들게 참고 있었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린 엄마는 약 먹으면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의사는 약은 발작이나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지 치료해주는 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며 당장 수술을 권장했어요. 엄마마저 잃게 된다면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장 입원을 하길 바랬지만 입고 계신 옷을 추스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인 저를 보며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와 분식집으로 향했고 입원하라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았네요. 그날은 엄마도 많이 힘들었는지 분식집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무 말 없이 저녁을 준비하셨습니다. 지금 저녁 먹을 상황이에요? 의사가 당장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거예요? 엄마마저 떠나면 앞으로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제발 병원에서 하자는 대로 입원하면 안 돼요? 지금 빚이 얼마인데 입원을 하라는 거야. 수술비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나까지 잘못됐는데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너희 아빠처럼 세상 떠나면 모든 게 전부 너한테 돌아갈 텐데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짐을 주고 싶지 않다. 뇌종양 수술비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우리는 보험 들 돈도 없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그럼 분식집 내놓으면 되잖아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래요. 조금 더 지체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일이 벌어진다고요. 엄마까지 떠나시면 저도 더 이상은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입원을 하던지 아니면 같이 세상을 떠나던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세요. 엄마, 나 결혼하는 건 봐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은 고집 부릴 때가 아니에요. 이번만큼은 제 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분식집 처분하고 당장 입원부터 하세요. 엄마도 그동안 많이 힘드셨는지 결국 저녁을 준비하시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셨고 자기도 살고 싶다며 왜 이런 시련이 자기에게만 오는 건지 한탄을 하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눈물을 멈추지 않는 엄마의 뒷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고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엄마를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그동안 운영했던 분식집을 처분하게 되었고 얼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엄마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가 제 팔을 잡고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손으로 가리킨 건 다름 아닌 노점상이었어요. 유동인구도 많아 손님들도 많았고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고 엄마는 장사를 하시는 분에게 다가가 물어보기 시작하셨어요. 경쟁 상대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 그냥 가자고 얘기했지만 엄마는 방법만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구청에 가서 물어보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도 모자라는데 노점상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하자 병원에 입원을 해도 먹고 살아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며 무작정 구청에 찾아가 노점상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뒤 입원하겠다며 노점상을 할 수 있게 알아봐 주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거주하고 있는 집 또한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겼습니다. 어차피 입원하면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그 돈 또한 아깝다며 노점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구청에 도로 점용 허가증을 받아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법이 아닌 세금을 내고 구청에서 인정해준 노점상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복용하며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그렇게 또다시 새로운 곳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일을 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저를 위해 한 달 정도는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며 기간을 더 늦췄고 엄마의 몸이 걱정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도저히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들어간 자리는 바로 앞 옆으로 분식집들이 전부 붙어 있어서 과연 잘 될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었고 먼저 자리 잡아 입소문이 퍼진 분식집들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희에게 찾아왔고 얼굴을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옆집에서 분식집을 같이 운영하고 있던 아줌마였고 자리를 옮겼는지 저희 앞 건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네요. 난감한 상황에 또 이상한 소문이 퍼질 것 같아 걱정되었고 저희를 보며 날카로운 말을 꺼내기 시작했네요. 세상 참 좁네. 여기에서 만나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악연이 또 있을까? 그런데 노점상에서 분식집 운영하는 걸로 봐선 형편이 좋아지지 않았나 봐. 하기야 우리 남편이랑 바람 피워놓고 잘 살길 바란 건 아니지? 저기요,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왜 그쪽 아저씨랑 바람을 피워요? 두 눈으로 보셨어요? 이상한 소문을 부풀려 놓고선 왜 아무 잘못 없는 저희 엄마를 못살게 하는 건데요? 장사해야 하니까 돌아가 주세요. 어렸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더구만. 좀 컸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야? 너희들이 내 앞에서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동네 꽉 잡고 있는 거 모르지? 여기 자리가 왜 비어 있었는지 알아? 내가 그동안 전부 내쫓았거든.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너희 남편 당장 내 앞으로 데려다 놔. 그 입으로 직접 들으라고. 내가 너희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줘도 안 가져. 보잘것없는 것들이 동네 사람들과 좀 친하다고 너희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해볼 테면 해봐. 오픈하자마자 악연이 또다시 시작이 되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오픈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니 예전처럼 장사를 또 접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걱정하지 말라며 그날 판매할 양의 분식들을 오픈 이벤트라며 전부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놀라 당황한 저는 엄마에게 돈 벌러 나왔는데 무료로 다 퍼주면 어떡하냐고 물어보자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며 손님들에게 맛을 보여드려야 나중에 또 찾아오지 않겠냐며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눈빛을 보이면서 일주일간 손님들에게 모든 분식을 무료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와 싸웠던 아줌마의 분식집은 파리만 날렸고 좋은 이미지에 분식 맛도 좋다며 대부분 손님들이 저희 쪽으로 몰려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었어요. 그렇게 단골분들도 생기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듯 싶었습니다. 엄마가 투자한 만큼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고 입원하시기 전까지 제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모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지금까지 엄마와 함께 장사하면서 제일 잘 되고 있었고 이렇게 손님이 꾸준하게 찾아주신다면 엄마의 병원비 또한 걱정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점점 희망의 빛이 보이려던 그때 저희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는지 깽판을 놓기 시작했고 갑자기 저희 앞에 쓰러지면서 저희 분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었다며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어이없는 말을 꺼내놓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걸 알 수 있었죠. 예전에도 옆집 아줌마 분식집보다 저희 집이 훨씬 잘 됐었는데 안 좋은 입소문으로 저희를 내친 거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려 계획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그런데 엄마와 옆집 아줌마의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시작했고 몸이 좋지 않던 엄마가 밀리기 시작하자 저도 거들어 그만하라고 말리던 도중 갑자기 아줌마가 엄마에게 뺨을 올려 붙였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분식들을 전부 바닥으로 패대기 치면서 모든 게 아수라장이 되어버렸고 그런 모습을 보며 절망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앞으로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고
뒷좌석에서 알 수 없는 의문의 남자가 저희 앞으로 걸어오셨어요. 뭐야 이 노인네는? 왜? 떨어진 거라도 주워 먹게? 여기에 있는 분식들 죄다 상한 것들이라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보니까 꽤 잘 사시는 분 같은데 저희 분식집에 와서 깨끗한 음식 드시지 그래요. 이 사람들 질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더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제가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 꼴 보기 싫어서 지금 난리친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손님들이 몰려있고 그쪽 분식집은 파리만 날리던데 이 노인네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뭐하는 짓이야? 관련 없는 사람이면 피해보기 전에 빠지시죠? 제가 왜 관련이 없어요? 저는 그쪽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자 이 아이의 아빠인데요.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늘어놓은 처음 본 남자의 말에 모두가 놀랐고 제 옆에 다가와 자리를 지켜준 모습에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갑자기 나타나서는 자기가 아빠라는 말에 엄마 또한 당황한 듯 난리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사색이 된 얼굴로 의문의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네요. 아줌마는 되려 큰 소리로 자기가 건물주를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거짓말 친다고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자 의문의 남자는 자기 아들이 이 건물을 대신 관리해주고 있다며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자 아줌마는 흠칫 놀란 듯 뒷걸음질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사실이라는 듯 쐐기를 박은 의문의 남자의 아들인 듯한 사람이 걸어 내려왔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아줌마는 털썩 주저앉았네요. 건물에서 내려온 의문의 남자의 아들은 아줌마가 말한 건물주였고 둘이서 무언가 대화를 나눈 뒤 건물주 아들은 다시 올라갔어요.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며 의문의 남자 앞에 다가가자 자기 아들에게 설명했으니 가서 들어보라며 보냈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던 아줌마는 순식간에 건물주 아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빠라고 얘기한 이 사람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당황한 얼굴 표정으로 회피하자 엄마가 말을 더듬으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쪽이 내 딸의 아빠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아이의 아빠는 세상을 떠났다고. 무슨 계획으로 접근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앞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이런 식으로 20년 만에 보게 된 딸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지만 좀 전의 상황은 제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네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버린 저희 어머니가 해선 안 될 일을 저질러버려 그동안 저도 너무 힘이 들었었네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네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들을 원했던 너희 할머니가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얼마 전에 병원에 왔었지. 그때 나도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널 발견하고 심장이 멎을 뻔했단다. 아빠라고 나타난 사람은 믿을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셨고 병원에서 쓰러진 엄마 옆을 지키며 울면서 응급실로 향하던 도중 저를 발견한 아빠라는 사람은 제가 가진 신체의 흔적을 발견하고 모든 게 확실하다며 인정하고 있었어요. 제 얼굴의 한쪽 귀 부분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한쪽 귀가 검은색이에요. 보통 얼굴에 엄지손가락만한 점이 눈썹이나 볼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는 한쪽 귀 전체가 검은색 점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특이한 신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남들이 제 귀를 항상 이상하게 쳐다봐서 보통은 머리를 내리고 있었는데 엄마 일을 도와주면서 답답한 머리를 묶고 배달을 간 뒤 풀지 못한 채 응급실로 향하게 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아빠라는 사람의 눈에 제 귀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뒤를 밟으며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을 하면서 저와 엄마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쪽 귀 전체가 점으로 둘러싸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확신을 하고 있었다며 느낌으로도 자기 딸인 걸 알겠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 유전자 검사를 원하셨어요.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고아라는 사실까지 전부 알고 있는 걸 봐선 점점 의심이 되지 않았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엄마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는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아빠라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며 친자 확인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엄마도 저를 낳아준 부모의 존재는 알아야 할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제 머리카락의 일부분을 잘라 건네주게 되었어요. 아빠라는 분은 자신이 거닐고 있던 직원들을 시켜 널브러진 분식들을 같이 치울 수 있게 도와주셨고 급한 일이 있어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엄마에게 명함 한 장을 준 뒤 차를 타고 사라지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엄마의 얼굴은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엄마를 안심시켜주며 그날은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일찍 집으로 돌아갔네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한 기분은 한숨도 못 자게 만들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뒤척였어요. 결국 아침이 밝아 변함없이 전날에 다음날 장사 준비한 것들을 나눠들곤 일하는 곳으로 걸어갔고 일이 많이 바쁜 건지 한동안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저도 일이 손에 붙었고 자연스러워지자 입원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렇게 다음날 엄마는 병원에 입원을 하기 위해 저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앞에 차가 멈춰서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아빠라고 얘기하신 분이었고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네요. 아무 말 없이 저에게 다가와 서류를 건네자 엄마가 서류 안의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안의 내용을 같이 보는데 충격적이게도 2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난 진짜 아빠였어요. 이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교차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자 엄마는 잘 됐다며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니 잘 부탁드린다며 저를 친아빠에게 가라는 듯 등을 살짝 밀었어요. 그동안 저를 찾기 위해 뛰어다니셨다지만 지금 현재 제 마음속에 있는 부모님은 옆에 계신 엄마와 세상 떠나신 아빠가 진짜 부모님이세요. 지금 나타나셨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나도 너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잖니. 급하게 생각하지 말거라. 그리고 그동안 너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또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주위에서만 있어주렴.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테니 그냥 내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만 알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구나.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자.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으니 앞으로 좋은 날들만 있을 거란다. 우선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부터 가시죠. 그동안 저희 딸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으니 그에 따른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제가 엄마 팔을 붙잡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동안 저를 위해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모든 보상을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친아빠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동했고 엄마는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엄마의 수술은 너무 잘 되었고 병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몸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친아빠는 저희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셨고 앞으로 카드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살 수 있다며 고생한 만큼 앞으로 여유롭게 살길 원하셨지만 엄마는 분식집이 걱정이 된다는 말만 하셨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해왔던 일이었고 자기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다며 분식집을 운영하길 원하셨습니다. 저 또한 엄마 옆에서 함께하고 싶어 같이 분식집에서 일을 했어요.
갑자기 변화된 삶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주보고 있던 분식집은 어디 가고 한창 공사 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곳에 있던 아줌마는 쫓겨나게 되었고 그곳에 저희가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게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네요. 엄마는 그냥 노점상에서 하고 싶다고 얘기하셨지만 계절 따라 노점상은 너무 힘들다며 몸도 좋지 않으니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분식집을 운영할 수 있게 모든 걸 갖춰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현재 친아빠의 도움으로 엄마와 함께 쉬엄쉬엄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친아빠는 매일 저녁 찾아와 제 얼굴을 보고 가십니다. 아직까지 아빠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정말 감사하고 끝까지 저를 찾아주셨다는 점에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친부모의 존재가 궁금하긴 했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친엄마는 세상을 먼저 떠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지만 그래도 친아빠의 존재로 인해 엄마와 제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갚지 못했던 빚들 또한 전부 갚아주셨네요. 저희 행복해도 되겠죠?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런 도움 받아도 되는 거겠죠? 지금은 어색하지만 조금씩 용기 내서 언젠가 아빠라고 꼭 불러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며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